부자는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인터넷과 온라인과 플랫폼과 그 가상 공간이 너무나 커졌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제가 기자로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그 여의도에서 만난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인터뷰인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증권부에서 맨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의도의 어떤 지하에 구두를 닦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여의도에 있는 주식의 최고 고수일 거다. 여기에 있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보다도 더 고수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여의도의 증권사 지하에 구두를 닦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딱 앉으면 이 남은 공간이 없는 그런 단칸 이제 구두방에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구두를 신고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저씨 뭐 구두 좀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한 30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들어가니까 구두를 닦으시면서 핸드폰으로 증권 방송을 켜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증권 방송 보시네요? 주식 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뭐 조그맣게 그냥 구두 닦으면서 하고 있어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듣기로는 아저씨 되게 주식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좀 신나셔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셨대요. 그 아시죠? 그 빌딩 가면 이렇게 길다란 렉에다가 이렇게 구두를 수거해가지고 닦아서 돌려주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이제 이 회사의 대표님이 20번 넘게 바뀔 동안 그 자리에서 구두를 닦으셨대요. 그래서 누구 대표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구두 그 굿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다른 그것만 봐도.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와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잘 나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추천 종목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알려주지. 그래서 30년 전부터 구두 닦으면서 펀드 매니저님들,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종목 있잖아요. 사장님 이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을 사세요. 하는 것들을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귀담아 뒀다가 구두를 닦아서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걸 계속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제 신기한 건 계속 사고 팔지 않으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때 샀던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정말 큰 종목들이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 종목이라는 추천을 들었을 때 그거를 증권방송을 계속 들으시니까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다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계속 사모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닦는 그 시점에 10년 전인데 서울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이미 자산가였어요. 근데 주식도 10년, 20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저씨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뭐 얘기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좋은 종목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꾸준히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진짜 크고 좋은 회사가 되면 팔아서 아파트 사면 돼. 서울에, 역세권에. 그게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은 얘기 하시지만 막상 본인이 10년, 20년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크게 불려서 그걸 가지고 뭐 건물을 샀다든지 정말 좋은 아파트를 샀다든지 한 사례를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큰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증권부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식을 사서 모은다. 좋은 주식을. 그리고 팔지 않고. 근데 사서 모아서 그냥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증시에 대한 이제 뉴스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체크한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종목이 위대한 기업이 됐을 때 그걸 팔아서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갈아타서 이제 내 자산을 더 크게 이제 불려나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투자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그 기사도 쓰고 했었지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게 운용본부장님, 대표님들만 훌륭한 이제 투자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식당을 하시는데 그분이 투자 고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두를 닦으시는데 정말 허름한 곳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구두를 닦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차를 타시고 정말 좋은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이웃 중에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진짜 고수들이 숨어 있겠다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전문가들 말고 실전 투자자들을 만나서 진짜 취재하고 이분들한테 진짜 배워서 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싱글파이어를 시작했거든요. 싱글파이어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제도권 경제 전문가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내 주변에 실전 투자자,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 중에 투자 고수를 인터뷰하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이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인터뷰하면서 지금 50분 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50분 넘게 나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평범한 분들은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게 이제 영상에 공개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으세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 어떤 불특정한 분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사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공개하는 걸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원칙은 실전 투자 고수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섭외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섭외를 했냐면 정말 부동산 임장하듯이 섭외를 했어요. 우연히 이제 강용수 대표님이 출연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그 작가님이 또 그분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섭외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팅 자리에 나갔는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 평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분이 낸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엄청난 분이다. 근데 왜 사람들한테 너무 안 알려져 있지?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여러 번 설득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오해가 없이 이렇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분의 얘기가 나가고 또 이제 소개를 받고 어떤 네트워크와 뭐 열심히 발품을 팔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50분 이상을 섭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한 분씩 하면서 인터뷰 끝나고 그냥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을 이제 저의 멘토로 삼아서 저희가 이제 출연진 모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바쁘시니까 한 번 모이면 한 20몇 분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는 다 저의 스승님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세상에는 젊은 부자가 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젊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모순된 주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젊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젊었을 때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랬어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예전만 해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 사회적인 이제 지위가 있거나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한데 그건 6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제 코로나 직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젊은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또 거기에 도전해서 그걸 이루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웬만하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내가 60세, 70세가 아니라 30대, 40대에 내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15년, 20년, 30년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부자는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인터넷과 온라인과 플랫폼과 그 가상 공간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젊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의 통계를 나름대로 내봤어요. 이미 이제 젊은 자산가가 되신 분들인 거죠. 평균 나이가 만 37세입니다. 여기에 만 37세 이하인 분들도 계시고 이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젊지 않나요? 제가 젊은 분들만 골라서 인터뷰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들의 평균 순 자산은 32억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현금 흐름은 2,8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현금 흐름 안에는 월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사업소득, 그 다음 내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 근데 이 사업소득이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포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한다면. 근데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나는 그걸 컨트롤하는 사업가라면 포함했어요. 그래서 월 2,870만 원입니다. 이게 모집단이 크진 않잖아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근데 이제 뭐 NH라든지 요즘에 금융권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1% 부자가 비슷한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1% 부자가 3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월 현금 흐름은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 발표하는 기간마다 달라요. 굉장히 유사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순자산 32억 원이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이네. 네. 그렇게 쉬운 돈일까요?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20억, 30억 하면 굉장히 작은 돈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자산 32억 원, 내가 몸을 써서 9to6로 일하지 않아도 창출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2,870만 원. 이게 대한민국 1%의 1%가 창출한 자산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도달하기까지 제가 만난 분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6.5년 걸렸어요. 너무 짧지 않아요?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6.5년 걸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젊은 나이에 달성했을수록 달성한 기간이 더 짧았어요. 달성한 나이가 40대, 50대가 넘어갈수록 10년, 15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30대, 20대 후반에 달성했을수록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뭘로 벌었을까요? 이것도 금융보고서에 발표하는 통계랑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등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안에는 아파트 시세차익형 투자, 다가구 다세대, 수익형 투자, 상가 투자, 토지 투자, 건물 투자 다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이죠.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이후로 부자가 된 가장 확실한 수단,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에요. 부동산. 두 번째는 사업입니다. 근데 보통 금융보고서에 보면 사업이 1등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2등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좀 바뀌었죠.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이 25%예요.
근데 이 25% 어떤 사업인 줄 아세요? 오프라인 아닙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았어요. 대박 가게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사업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젊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시그니엘 사시는 인터뷰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식사하기도 하고 뵙기도 하는데 시그니엘 사시는 분의 절반 가까이가 30, 40대래요. 그분들은 자수성가했다. 뭘로?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여기 살지? 금수저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주식과 코인입니다. 코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만큼은 아니죠. 주식과 코인으로 자수성가한 젊은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합하면 한 93%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7% 뭘까요? 직장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됐거나 에이스가 됐거나 내가 프리랜서, 뭐 전문가인데 엄청난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쓴 책에서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이는 60세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3, 40년 걸렸어요. 네. 저는 이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느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직장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한 연차가 쌓일수록 자산이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늘어납니다. 그쵸? 그래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비정규직이라면 아무리 10년, 20년 일해도 월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네. 투자자와 사업가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의 부모님과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외벌이 가장이셨는데 대기업에 잘 나가는 부장이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형제예요. 형제가 있고 어머니는 이제 주부셨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 잘 나가는 부장이셔서 남부럽지 않게 벌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울 출신이어서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굉장히 남들보다 출발선이 좋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월급을 잘 벌어오셔서 자식들이 초중고 과외를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하고 또 엄마도 가끔씩 이제 명품백도 사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니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쯤 돼서 갑자기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회사에서 자꾸 지방으로 정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좀 살다가 그래도 아파트는 서울에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그런 생활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전후에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월급이 없죠. 가지고 있는 자산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한 40평대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동네에. 근데 이제 이렇게 월급이 쭉 늘어나다가 중간에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월급을 벌어오던 그 단 한 명의 월급이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죠. 그 집을 팔아야겠죠. 아빠가 회사에는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지만 뭐 다른 곳에 취직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시기에는 또 자식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아빠도 그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셨어요. 자기의 재능을 계속해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40평짜리 집을 팔고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렇게 남은 차익이 있잖아요. 그걸로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하니까 돈 쓸 데가 많잖아요. 먹고 살다가 돈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단지에 20평대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돈을 다 썼죠. 그 다음은 이제 자녀와 결혼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좋은 동네에 살던 20평대 아파트를 이제 외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옮길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집값이 엄청 오르죠. 안 오르던 시기가 있었지만 오를 때는 폭등하거든요. 보통 우리 부동산은 4년, 5년간은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다가 오를 때 갑자기 폭등하는 이상한 흐름을 사이클이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내리지 않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 때쯤에는 이 2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던 게 외곽으로 나갈 때쯤에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20평 아파트를 사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30평짜리 전세로 옮겨요. 그리고 그 돈을 또 쓰고 또 전세를 갱신할 때쯤 되니까 전세값이 올라요. 그래서 20평짜리 전세로 옮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의 월세로 다시 살게 되죠.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고갈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투자자나 자산가분들은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몸집을 불려가면서 끝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월급쟁이일 때는 그래도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버니까. 쓸 만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 격차가 나의 자녀에게도 대물림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지 않아요? 그 가족이 그 집을 옮길 때 어머님이 밤에 거실에서 밤새 우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직면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무서운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20억으로 파이어를 했어. 20억으로 파이어를 했는데 그 댓글엔 이런 댓글이 달려요. 20억 가지고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샀는데 뭘 벌써 파이어를 했니?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그분의 자산이 20억이었는데 6개월이 지나잖아요. 25억이 돼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30억이 돼 있고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파이어한 시점에 자산이 30억이었던 분들은 1년이 지나잖아요. 대부분 50억에서 60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정말 100억이 넘어가요. 우리가 100억이라고 했던 그 숫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꿈의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불려 나가시는 분들은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매년 자산이 불어나는 상태가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또 자본주의란 이런 거였어? 좀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요즘 애들은 노동의 소중함을 모른다. 제가 친한 법무법인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의 변호사들은 신임 변호사들을 뽑아놨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핸드폰으로 차트를 본대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연봉 올리고 그렇게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차트를 보고 있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그 시간에 자꾸 투자를 하면서 딴 눈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투자에만 목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도 건물주를 꿈꾸는 정말 헬조선 떠나고 싶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다고 거짓으로 현혹하는 이야기. 부자는 불법, 탈법, 편법, 구림 구석이 있을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월급쟁이 그런 거지. 이런 댓글을 유튜브 하면서 하루에 수십 건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정말로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아세요? 근로소득만이 신성한 거야.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땀 흘려 일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땀 흘려 일했으니까. 근데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중에 그래서 기업을 일구고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되어서 나에게 문화자본, 그 다음에 진짜 자본을 물려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노력하고 이룬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돈 하면서 돈에만 목매고 정말 왜 우리가 생각할 나쁜 부자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막 사람을 무시하고 돈 많다고 막 의시되고 그런 분들은 저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돈이라는 건 여러분 그 돈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자식이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정말 멋지게 도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추구하고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해요. 그럼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부자가 없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살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제가 1년간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고 내 생각이 달라진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거 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담고 있는 그 진짜 의미, 가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세 남매를 키우셨는데 단 한 번도 휴직을 하신 적이 없어요. 슈퍼맘입니다. 정말. 출퇴근하시면서 애 셋을 키우면서 퇴직을 하셨거든요. 정년까지 다 하시고 맞벌이를 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매뉴얼대로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직장인이 성공하는 건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인사고과를 잘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고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매뉴얼을 충실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직장생활 직장생활 다 해보셔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도 10년 했지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근로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나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열심히 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나름의 열심히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건 뭐냐? 내가 투자자가 되고 사업가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뇌가 열심히 하는 영역이에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남들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다 뇌가 하는 일이죠. 뇌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몸을 써서 9 to 6 하루에 깨있는 내내 시간을 막 이렇게 발로 뛰면서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책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창의적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읽고, 글 쓰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모닝 루틴 하잖아요. 여기 해보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하는 이유가 뭐죠?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닌가요? 책 읽고 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려서 수익을 최대화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실 거면 모닝 루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어요. 출퇴근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근로자가 열심히 하는 것과 투자자, 사업가가 되실 분이 열심히 하는 영역은 달라요. 다른데 자꾸 착각해요. 투자도 주식도 막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고 나는 내 하루에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 있잖아요. 나의 총량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옵니다.